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2030 세대는 이제 민심이 좀 이탈되고 있다. 근데 저 어릴 적부터 되게 이제 궁금했던 건데 네. 북한 내부에서 어떤 뭐 쿠데타라든지 예. 뭔가 민심이 동요하는 걸 넘어서서 행동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아예 불가능한 구조입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죠. 지금까지는 그랬죠. 쿠데타 시도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었다고요? 근근히 몇 번 있었어요. 군부에 의한 쿠데타 시도.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은 푸른제 군사 아카데미라고 해서 물론 그 쿠데타 방식이라든가 쿠데타에 참조했던 사람들은 대한민국한테는 굉장히 더 안 좋은 군부 강경파가 일으킨 사건이었거든요. 그 푸른제 군사 아카데미는 러시아에 있는 겁니다. 푸른제라는 게 이제 러시아의 장군 이름이거든요. 그 러시아 장군의 이름을 딴 군사 아카데미고 이제 그 군사 아카데미 가는 사람들은 고급 장교들 즉 영관급 이상의 장교들이 가서 이제 뭐 러시아의 뭐 전략 전술이나 뭐 군사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오는 네. 90년대 초반에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푸른제 군사 아카데미 출신들은 북한 군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들어섰을 때 당시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던 사람들이 그 이제 끝나고 나서 북한으로 돌아왔을 때 김정일 체제를 몰아내고 본인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군사 반란을 도모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참 가능한 구조이기는 한데 이게 현실화되기까지는 뭐 이거는 또 쉽지는 않은 걸 테고요. 당연히. 이게 불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은 감시 체제가 워낙 촘촘히 짜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직화가 어렵습니다. 3명 이상 모이는 걸 금지하고 있고요. 학생 5명이 농구장에 모여서 농구를 했다고 해서 그 학생들을 잡아 가둔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허용하지 않은 모임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단체를 결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3명 중에 1명은 보이브 스파입니다. 아니 이게 뭐 정확히 3명 중에 1명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3명이 모여 있으면 네, 셋 모여서 저 중에 하나는 스파일 거다라는 식으로까지도 이제 표현이 될 정도로 감시 체계가 워낙 촘촘히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스파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쉽게 자기의 어떤 그 진심이라든가 속마음을 드러내는 게 어렵고 그런 그 과정이 결국은 이제 와해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조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움직임의 그 아주 맹하 단계에서부터 사실상 보고가 들어가고 감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뭐 유의미한 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워낙 북한이라는 체제가 외부의 개입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뭐 중국이 뭐 개입을 하겠습니까? 뭐 우리나라가 그럼 밀고 올라갈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에 반김씨 일가 체제가 가질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군부가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물리력이란 결국 시위 몇 번이거든요. 그건 진압되겠죠. 그러니까 그 구조적인 한계를 알고 있는 북한의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도 결국은 이것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표출을 안 합니다. 괜히 의미 없이 괜히 일어났다가 그렇죠. 네. 목숨만 잃을 네.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 2030 세대가 이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네. 그런 시대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것도 그럼 대놓고는 못할 거 아니에요? 요즘은 대놓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작년 11월인가요? 동북 삼성에 파견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 2,000명이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월급 달라고? 예, 그렇죠. 월급 달라고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북한은 역사에 북한 근현대사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노동자가 폭동을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그 폭동을 일으킨 원인은 뭐 김씨 체제가 싫어서 폭동을 일으켰다가 아니라 본인들이 받아야 되는 정당한 월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월급을 돌려달라라는 의미로 폭동을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이 폭동이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제는 북한 체제에서 살고 있는 그 북한 젊은 세대는 체제가 강요하는 것들, 그러니까 과거라면은 뭐 너희들이 고생한 거 알겠는데 그 돈 뭐 충성 자금으로 쓰였다든가 뭐 더 다른 사람 뭐 인민을 위해서 쓰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다 듣고 흩어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순응을 했어요. 북한 체제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걸 다 받아들이고 거지것들을 믿었는데 지금 북한의 체제는 당시도 그 사람을 달래기 위해서 북한에 돌아가면 주겠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이런 일에 쓰였다라고 이제 뭐 선동 이런 걸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예 안 먹혔다라는 거죠. 그게 뭔 헛소리냐. 내 돈 내놔라.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의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있는 거죠. 본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 한 거였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그들이 내세운 목표가 월급을 쟁취하기 위해서였다지만 그게 사실 성격이 바뀌게 되면은 본인들의 권리 더 나아가서 뭐 참정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가서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뭐 2022년에 보고된 자료인데 북한에서 물리교사 한 명이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념으로 하는 정당을 세웠다가 발각돼서 정치범 수용소로 간 일이 있었는데 그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묵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시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상하는 자유민주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유민주 체제가 뭔지 이해를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큰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 동북 삼성에서 그 월급 때문에 시위하셨던 2,000여 명의 사람들은 그럼 북한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는 후속 보도가 없습니다. 근데 추측하건대 주동자들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 후이를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그렇죠.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진 않았을 테지만 그게 결국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걸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이제 북한도 뭔가 MZ세대, 네. Z세대 네. 이렇게 되면서 사회가 조금씩은 달라지는 걸까요? 그러면? 그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요. 지금 현재 김정은이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악법들의 그 주 타겟이 누구인가를 보면은 북한 체제를 흔들고 있는 게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김정은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법들은 뭔가 통제하기 위한 법들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동문화사상 배급법입니다. 예. 두 번째는 평양 문화호 보호법입니다. 예. 세 번째가 청년사상 교양 보장법입니다. 이 세 가지 법을 유엔에서나 혹은 뭐 북한 인권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3대 악법이다라고 칭하는데 이 3대 악법의 결국 끝자락에는 청년 세대가 있습니다. 이 청년 세대를 통제하기 위함이거든요. 만약 청년 세대가 북한 체제에 고지고대로 순응하고 이제 뭐 북한 체제가 하라는 대로 하고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정적인 사람들이었다면 이 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너무나 그들이 반항적이고 항고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 체제가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1년 단위로 찍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 2022년 6월인가요? 그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에서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들의 사상적인 해이와 이탈이 너무나 심각하다. 만약 이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은 북한 체제의 가장 큰 적이 될 거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런 말도 했어요. 북한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외부의 군사적인 공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재래식 공격의 핵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북한은 외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군사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출을 했죠. 하지만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다만 북한이 무너질 수 있는 아주 희미한 가능성 하나를 얘기한다면 내부 분란이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김정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직접 자기 입으로? 예,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사실상 북한 김정은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청년 세대의 이탈인 것이죠. 이야, 그래서 더더욱이 그 3대 악법을 만들어낸 목적이 거기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DMZ에 지뢰를 깔고 네네네. 있는 것. 그 DMZ에 근무하고 있는 병사들 대부분이 장마당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은요 본인의 군대도 믿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귀순을 할까봐 지금 그들의 발목을 잡아두기 위해서 지뢰를 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상자들은 지금 대부분 다 20대 초반 현재 북한 장마당 세대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국 드라마를 너무나 열성적으로 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또 얘기에 초반부로 우리가 지금 그 사진 촬영하다가 처벌받게 된 그 학생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쵸. 그만큼 김정은은 상식적인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들에 대한 처벌을 본보기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다른 청년 학생들에게 이제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엘리트든 아무리 뭐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북한 체제의 명령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들을 처벌하는 건데 결국은 이들도 다 지금 10대, 20대 아주 어린 친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현재 북한의 10대, 20대, 30대가 굉장히 큰 어떤 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 수위가 말도 안 되게 높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MZ 세대를 또 통제해야 될 필요성을 또 새롭게 더 느끼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역설적으로 또 통제가 안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그렇죠. 하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셀피를 찍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김정은은 또 느끼겠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것들은 가더니 또 사진을 찍고 왔네? 이러면서 지금 화가 난 거죠. 또 그 김정은 체제가 이제 끝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외교 뻘짓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네. 기존에는 중국하고만 끈끈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중국하고 약간 소원해지고 러시아에 좀 가깝게 붙죠. 네. 무기도 지원해주고 네. 고급 승용차도 자기가 선물을 네. 받고 네. 요거 자체에 대한 인식은 북한 내부에서 어떻게 갖고 있을까요?
이게 사실상 우리가 좀 새롭게 드러난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건 예. 제가 방송에서 최초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러시아로 옮겨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북한 내부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예. 북한의 기성 엘리트들, 그러니까 기존 엘리트들이 모두 생존권을 박탈당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을 제외한 북한에서 어떤 경제에 종사하고 무역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무역이나 경제의 베이스가 중국입니다. 그렇죠. 베이징과 상하이와 심양, 대련 이런 쪽이거든요. 여기서 중국과 어떤 중국의 기업과의 어떤 무역 거래라든가 중국 쪽 어떤 뭐 그 상대 그 같이 합병을 하는 사람과의 어떤 여러 가지 커넥션에 의해서 북한 경제가 움직이고 북한의 뭐 수입이라든가 수출이 대부분 중국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일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근데 북한의 최고위급 엘리트들에게 돈을 대주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북한 학교에서 외화벌이 일꾼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외화벌이 일꾼들의 한 80%는 다 중국의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들이 지금 대부분 다 실직자가 될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 북한의 현재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던 엘리트 구성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들이 만약 김정은의 그 갑작스러운 그 러시아 선회에 불만을 품고 노후라고 얘기하기 시작한다면은 김정은은 그 통치 체제를 그 뒷받침하고 있는 그 엘리트 세력이 와해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러시아로 갖다 쳐요. 예. 그러면 러시아가 중국에 해주던 만큼의 이익을 북한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캐파가 되느냐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니까 예. 그리고 그 정도 체력과 몸빵이 되니까 북한이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트롤 짓을 해도 다 막아주면서 북한의 어떤 무역 이익이라든가 경제 이익들을 보장해 줬거든요. 때로는 중국이 손해를 볼지라도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석탄이라든가 북한산 석탄이라든가 북한산 뭐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사주고. 수입을 그게 질이 얼마나 좋겠어요. 굉장히 질적으로 떨어지는 거지만 그냥 사주고 생존시킨 거거든요. 그 네네네네. 관계 속에서 엘리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구멍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근데 그게 막히고 지금 러시아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러시아는 그 중국이 하던 것들을 해줄 수 있느냐? 러시아는 그것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지들 살기도 바빠요. 러시아는 경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어떤 다른 나라를 챙길 만큼의 그 여유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코가 석자인데. 그렇죠. 제거 석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러시아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 수렁에 빠져 있으니까 그 수렁에 빠져 있는 동안은 북한이 필요해서 북한을 끌어당긴 건데 북한은 러시아가 북한을 필요로 하는 것 한 10배 이상으로 지금 러시아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니까 러시아는 좀 부담스러운 입장이고요. 사랑에 빠졌구나. 그리고 북한은 지금 올인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올인까지요? 지금 현재 외교적으로 올인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것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북중국경 일대 중국이 라디오 센터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라디오 센터요? 그 라디오 전파를 보낼 수 있는 송전탑을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파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슨 기지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지국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원래 없던 거예요. 근데 만약 그 기지국을 세우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은 대북 방송이 대북 라디오가 DMZ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대로 살리면서 만약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뭐 주파수를 사서 민간단체가 그 주파수를 사서 대북 방송을 북한으로 들여보내게 되면은 북한은 포위당하는 겁니다. 대북 방송에. 그러면 북중 국경이 완전히 뚫려버리는 거예요. 정보에. 북한의 라디오 송출은 굉장히 단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못 퍼집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보내는 건 단파, 장파 섞어서 보낼 수 있어요. 사실상 평양까지도 뚫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산둥반도에서 라디오 센터를 세우고 산둥반도 맨 끝자락에서 이제 북한으로 송출을 하잖아 라디오를 평양까지 다 그냥 뚫려버리는 겁니다. 평양 사람들은 라디오 하나만 잘 조절하면은 남한 방송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왜 그거 하느냐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돌아본 척도 안 합니다. 아예 모른 척하고 그걸 세우고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중국이 유엔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에 소극적이었어요. 그렇죠. 봐줘야 되니까 북한에. 네네네. 지금은 누구보다 적극적입니다. 그래요? 네. 뭐 속된 말로 북한 한번 엿먹어봐라 이거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중국 입장 너네가 그렇게 나와? 그럼 니네가 손해지 이러면서 사실상 길들이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건이 최근에 있었죠. 중국 여자 프로농구 리그에서 뛰고 있던 북한 선수를 중국이 돌려보냈습니다. 왜 돌려보냈냐면 유엔 제재 위반이거든요. 과거에 한광성이라고 북한의 어떤 손흥민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그 선수도 유벤투스까지 입단을 했다가 당시 이제 유엔 제재 결의안에 의해서 2017년에 만들어진 대북 유엔 제재 그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의해서 북한으로 돌려갔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외화벌이 선수들이 하니까. 벌어들이는 돈이 대부분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기 그쵸, 때문에 그쵸. 외화 수입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북한의 해외 선수들의 어떤 프로리그에서 뛰는 것들을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걸 무시했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북한의 어떤 농구 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프로리그에서 뛸 수 있었는데 이번에 그 선수를 돌려보냈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라고. 근데 그게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 네. 별거 아닌 일이다. 네. 뭐 이제 뭐 여건이 만료돼서 재갱신하기 위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물을 타던데 네. 확실히 중국의 심리는 많이 안 좋아진 거네요. 그 선수를 들여보내고 나서 중국이 뭐라고 했냐면 중국은 대북 유엔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게 처음이에요. 중국은. 지금까지는 이행한다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노동자들이 이제 중국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다 일거에 북한으로 돌려보냈던 적도 최근에 있었잖아요. 지금 돌려보내고 있는 중이죠. 근데 북한의 그때 외교부 대변인인가? 근데 그는 뭔가 자기네들 외교 관계 안 좋아져서 그런 건 아니다. 그냥 절차상의 이야기다. 뭐 이런 식으로만 대충 당시 넘어갔더라고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예. 한국 언론들이 지나치게 이거를 뭐 과민만 확대 할 필요 보도한다 없다. 이러면서 전문성에 기초한 공정한 보도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는 언론은 그걸 들으면서 저게 중국의 마지막 자존심이고 마지막 인내심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건 우리 언론한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북한한테 보내는 경고거든요. 이게 마지막이다. 우리가 참아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근데 북한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러시아한테 구애를 하면서 중국을 의도적으로 쳐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왜 그럼 애초에 북한은 중국에게 서운함을 느꼈는가? 네. 왜 중국 없이 러시아 손을 단독으로 이제 잡으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북한 입장에서도 자기네들 힘들 때 도와달라는데 중국이 자꾸 간만 보고 길들이려고 하니까 짜증나서 우리도 다른 길이 있어 이러고 찾아보려고 하는 거 그거 맞나요? 정확히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사실 북중 관계가 좀 오르락 내리락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2018년에 시진핑과 김정은이 만났을 때 그 김정은의 시진핑을 거의 황제급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갔을 때 뭐 황제급 의존이다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똑같은 수준의 의존을 당시 북한이 김정은이 시진핑한테 해줍니다. 그러면서 요구했던 것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의 수를 늘려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유엔 제재 결의안에서 우리를 좀 빼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편의 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것들이 이행이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북한이 중국을 사실상 코로나 발원지로 생각하고 북중 국경을 완전히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그때부터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는 지금 우한 코로나라고 부르지만 중국은 절대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한에서 발생했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인정을 안 하고 있고 중국은 대처를 잘했다라고 늘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중국의 자존심에 북한이 자꾸 스크래치를 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좀 경고 시도 정도를 보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돌아가지 못했던 뭐 중국 유학생이라든가 뭐 북한 해커 노동자라든가 뭐 약 10만 명에서 14만 명 정도 추산되는 뭐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도 이제는 비자가 만료되면 북한 돌려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그때 너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건 우리가 북한이 부담스러우니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자 갱신을 해주고 또 새로 비자를 발급해주고 이런 식의 딜을 요구했는데 중국이 좀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죠. 근데 중국이 그러면 그때 확실하게 노라고 했냐?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스가 노과가 아니었어요. 그냥 기다려봐. NCND였어요. 기다려봐. 좀 기다려봐. 라는 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었는데 결국은 북한의 내부적인 경제 상황이 너무 최악으로 치닫다 보니까 2022년, 2023년 이 두 해 동안 북한에서 정말 많은 아사사가 속출을 했고 요때가 마침 북한이 그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이라든가 그 주민들의 또 경제 생활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장마당을 폐쇄시키고 그리고 그 양곡관리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장마당에서 식량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시키면서 이제 생사 여탈권을 북한이 가져가던 시기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잘했어야 되는데 북한이 잘 못했습니다. 그거를 북한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 망했어요. 그 정책이 쌀값이 몇 배로 뜁니다. 외화도 몇 배로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경제가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 역대급의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지금 월급으로 쌀 1kg도 못 사는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때 무슨 조치를 했냐면 쌀값이 3배, 4배로 뛰니까 북한 근로자들의 월급도 3배, 4배로 올려줍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플레이션만 자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제 바보들이 쓰는 정책인데 그거는. 그걸 김정은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마치 이런 거예요. 왜 배고픈데 빵만 먹냐? 왜 밥만 먹냐? 빵도 먹어. 이런 식의 판단을 김정은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불만이 막
올라갔겠죠 위로. 뭐 쌀 월급같이 쌀 1kg도 못 사 먹는답니다라고 하니까 김정은이 야 그럼 월급을 올려주면 되잖아. 이래가지고 지금 월급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급이 늘어야 되는데 공급은 그대로인데. 김정은이 와이스트릿을 좀 봐야지 네, 그 경제를 알지. 정말 좀 봤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공급은 그대로고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데 돈만 풀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뛰겠죠 미친 듯이. 네, 그러면서 지금 환율이 지금 거의 뭐 미친 듯이 뛰고 있다 보니까 그 환율을 책임지고 있던 그 관리를 총살하고 그 환전상들을 총살했는데도 환율이 안 잡히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경제가 거의 곤두박질 직전까지 갔는데 여기서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게 타이밍 좋게 러시아가 내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중국하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방향 전환 러시아로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어떤 합리적인 관계에 의해서 멀어지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겁니다. 시진핑과 김정은이 감정이 상해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외교 관계에서도 상당히 감정적인 싸움이 중요한 게 감정이 어떨 때는 모든 합리적인 여건들을 이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지금 중국과 북한이 그런 사이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북한의 어떤 그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이유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중국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 김정은 체제 몰아내고 우리말 잘 듣는 체제로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체제 전복을 중국이 생각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 무섭죠 이제.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슬슬 무섭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최근에 내린 조치가 중국산 드라마라든가 영화도 이제 불순물에 넣어버렸습니다. 북한이. 이게 감정적인 조치거든요. 원래 그 중국 드라마나 중국 영화는 괜찮았어요? 방송으로 나왔어요. TV 방송으로. TV 방송으로 매주 드라마 편성을 해줬었거든요. 뭐 더빙해서요? 예. 더빙을 하든 뭐 자막으로 하든 매주 해줬고 중국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합법적인 DVD를 사고 팔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중국 문화까지도 불법으로 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중국의 체제를 겨냥한 거거든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특색 있는 사회주의, 시진핑의 뭐 여러 가지 사회주의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도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역사에 없던 일이잖아요. 네, 역사에 없던 일이고 지금 북한이 뭘 내걸었냐면 중국의 동북공정은 역사 왜곡이다 이러면서 지금 중국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한판 붙자. 지금 거의 그네. 미친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리스트가 있다고 치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 것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단계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저는 김정은은 아마추어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김정일 때도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정밀한 외교적인 이제 수를 내다보고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힘들 때 좀 네. 도와달라니까 간 보고 있고 기다리라고 하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야 니네 어련히 우리가 안 도와줄까 기다려봐 우리도 지금 힘들어 이러고 있었던 건데 서로 그냥 간극이 더 멀어졌던 거네요.